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1학년 때 해부생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해부생리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특성, 첫 번째 흥분성 있죠. excitability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어떤 특정 자극, 예를 들면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산소,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탈분극, depolarization, 탈분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흥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성이 있죠. 자동성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신경호르몬이나 이런 조절이 없이 심근세포가 스스로 흥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동성, 오토마티시티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심장의 능력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심장의 자동성은 어디에서 많이 시작이 되나요? 동반결절, 사이너스, SA 노드에서 많이 시작이 되죠. 자동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1차적인 어떤 페이스메이커로 작동하는 것이 SA 노드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세 번째는 수축성입니다. 수축성은 말 그대로 심장이 수축하는 능력이죠. 심장이 수축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응성이 있습니다. rectitoriness라고 부르죠. 불응성이에요. 먼저 심장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심장이 탈분극은 곧 심장 수축을 얘기를 합니다. 심장 수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도 어때요? 심장이 다시 반응하지 않게 되겠죠. 만약에 심장이 수축하는 동안 또 다른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그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심장 근육은 테타니우스 아주 빠르게 이렇게 수축하는 경련성 반응이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다 이완했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장의 불응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좀 전에 심장이 수축하는 것을 우리가 탈분극, depolarizatio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탈분극은요, 심장 박동과 함께 보통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해부생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소디움에 대한 어떤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소디움이 어떻게 돼요? 세포막 안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요. 세포막 안에 있는 포타슘은 어떻게 돼요?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어떤 소디움과 포타슘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어떤 세포막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이 세포 내의 소디움이 세포 안에 있는 소디움이 어떤 일정 양을 증가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정기적인 충격이 세포막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충격이 어디로? 다른 옆에 인접한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심장 세포의 탈분극의 파동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탈분극 디폴라라이제이션 하는 동안에는 소디움과 포타슘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이동하죠? 칼슘도 이동하죠. 그래서 탈분극하는 동안에 칼슘도 이제 그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심근 섬유가 잘 수축하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죠. 심장이 한번 수축하고 나면은 바로 또다시 수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심장은 수축을 했다가 다시 안정막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포가 안정막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repolarization,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안정막 전이로 돌아가면 다시 소디움의 투과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또 포타슘의 투과력이 증가해서 세포가 어떻게 돼요? 들어왔던 소디움을 바깥으로 퍼내고 어때요? 포타슘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양이온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장 전도 체계,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전도 체계는요, 심장의 어느 한 부위에서 시작된 활동 전압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심장에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4가지 주요 해부학적인 위치와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SA 노드, 두 번째로 AV 노드, 세 번째 번들 오브 히스, 네 번째 펄킨제, 각각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A 노드, 우리가 동방결절이라고 부르는 SA 노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심박조절자라고 하면 이 동방결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방결절의 해부학적인 위치는 수페리어 베나 카바, 우심방과 그 상대 정맥과 수페리어 베나 카바와 어디에요? 우심방의 접합부, 요 부위에 SA 노드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분당 60에서 90 혹은 60에서 100회의 박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기 자극을 자동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여기서 만들어진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이요. 우심방과 방실결절과 좌심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방결절은요. SA 노드는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겠죠. 방실결절 우리가 AV 노드라고 합니다. 어디에 해부학적으로는 방실 접합부,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런 접합부에 위치해져 있고요. 또 심박 중경 하부, 중격 하부, 심방, 그래서 에트리아 septum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SA 노드를 프라이머리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면 AV 노드는 세컨더리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2차적 심박 조절자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보다는 조금 적은 횟수로 심박동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약 40 내지 60회 정도의 심박 조절자의 기능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요.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심방에서 심실로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방이 수축하는 동안에 약 0.07초,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전기 자극이 전달되는 시각은 약 0.07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로 번들 오브 히스입니다. 이 번들 오브 히스는 AV 노드에서까지 전달된 전기 자극이 이 심실간 중격, 그래서 인터벤트리큘라 septum이라고 부르죠. 인터벤트리큘라 septum 사이로 연결되는 에어서 좌우로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right bundle branch가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left bundle branch가 됩니다. 그래서 심실간의 이런 중격을 따라서 이제 자극을 보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번들은 어디예요? 좌심실로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라이트 번들은 우심실로 자극을 전달을 할 겁니다. 이런 이 번들 오브 히스의 이 자극은요 어디에서 끝나게 되냐면 펄킨제 파이버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펄킨제 파이버, 우리가 예전에 프루키니의 섬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펄킨제 파이버입니다. 펄킨제 파이버는 심실 내막 안에 널리 흩어져 있는 섬유 전도망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빠르게 심실로 전기 자극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심실 안에서는요, 이 전기 자극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심내막에서요. 엔도카디움에서 어디로? 에피카디움으로 심실에서는 전기 자극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심장의 그 컨덕션 시스템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SA 노드, AV 노드, 번들 오브 히스, 펄킨제 이렇게 배웠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SA 노드와 AV 노드 사이에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인터노달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또 심방과 심방 사이에도 이렇게 전기 자극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터 아트리얼 트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번들 오브 히스가 있었죠. 번들 오브 히스에
위에서 또 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anterior fascicle, left bundle branch, 그 posterior fascicle 등등의 이런 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정맥을 뒤에서 공부할 때 보시면 SA, AV, bundle of Purkinje가 각각이 중요하지만 이런 지나가는 이런 주변에 있는 인터아트리얼 트랙이라든지 인터노달 트랙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심장 부정맥이나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장 주기, 카디악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한번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우리가 심장 주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스톨리 하면은 우리가 수축기라고 부르고 컨트랙션이라고 부르고요. 다이스톨리 하면 이완기, 릴렉세이션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요.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죠. 1주기는 그죠? 1회 심박동입니다. 1회 심박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축기와 이완기 그리고 아주 짧은 휴지기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원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한번 수축했다 이완했다가 잠깐 쉬는 시기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1주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원 사이클은요. 일반적으로 약 한 0.8초 정도 진행이 돼요. 우리가 분당 1분에 심장이 60에서 90회 정도를 뛴다고 보니까 1초 좀 못되게 심장이 한번 수축했다 이완했다 휴지기까지 가져야 되겠죠. 시간이요. 약 한 0.8초가 전체적으로 걸린다라고 보면은 심방이 수축하는 시간은 한 0.01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축을 하고요. 심실이 한 0.27초 정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한 0.4초 동안 심장이 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1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거의 동시에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오른쪽 우심방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먼저 탈분극이 돼요? 우심방이 먼저 탈분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심방이 먼저 수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좌심방이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예요? 좌우 심실이 거의 동시에 수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한 번의 사이클을 가질 때 그렇기 때문에 심방이 먼저 수축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심방 수축기 atrial systo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실이 수축하는 거는 우리가 ventricular systo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실이 이완하는 거는 ventricular diastole 이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extra heart sound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리얼 시스톨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심방이 수축하는 거죠. 이 심방의 수축은 뭐와 함께 시작이 되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A 노드, 동방결절의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극에 의해서 아트리얼 시스톨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심장이 수축하는 그 contraction of atria, 심방의 수축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entricular 그 시스톨은요. 심실이 수축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하는 거를 우리가 ventricular systole이라고 얘기하고 심실이 이완하는 거는 ventricular diastole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심장 주기는 또 다른 그 심장 주기 그래프를 설명한 심장 주기 그래프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extra heart sound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그 판막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심장 소리 혹은 heart sound, 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음에는요, S1 사운드, S2 사운드, S3, S4 사운드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심실이 수축할 때 처음으로 심실이 수축할 때 AV 밸브 그 방실 판막이 닫히면서 들리는 첫 번째 사운드를 우리가 S1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ventricular diastole 기간에 이완기 동안에 이제 AV 밸브가 열리고
AV 밸브가 열리고 뭐가 닫히게 되죠? 세미 루나 밸브, 우리가 반월판막이 닫히게 되죠. 반월판막이 닫히면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S2 사운드, second heart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럽덥, 럽덥, AV 밸브가 방실판막이 닫히는 거를 럽 사운드, 그리고 세밀루나 밸브가 달리는 거는 덥 사운드, S2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S3 사운드는요,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이기도 하고, 비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S3 사운드는 심실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좀 이렇게 탄력성이 감소되어져 있을 경우에, 혹은 그러면서 심실벽 안에 구조물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이죠.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이지만 30세 미만의 어떤 소아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S3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S4 사운드는요, 심실이 채워지는 동안에 심실이 충분히 잘 이완되면서 채워져야 되는데 좀 딱딱하게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 저항이 느껴지면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S4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심실벽이 하이퍼트로피, 비대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정상 소리로 더 많이 분류가 됩니다. 네, 심장 주기를 나타내는 표이죠. 이 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심장의 기능이죠. 하지만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거나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신으로 보내지는 혈액량이나 어떤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과 카디악 인데스, 심장 지수가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디악 아웃풋은 우리말로 심박출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분 동안에 좌심실에서 대동맥계로 보내지는 혈액량을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카디악 아웃풋은 뭐야? 스트로크 볼륨과 뭐를 곱해서 하트 레이트를 곱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볼륨을 우리가 한 70ml 정도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심장 박동수가 70회를 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카디악 아웃풋은 얼마가 되겠어요? 4,900ml가 되는 거겠죠.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preload, contractility, afterload, 전부와 후부와 수축력 이런 것들이 그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죠. 이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악 인덱스는 우리가 심장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카디악 아웃풋은 정상적으로 다르겠죠. 몸이 큰 사람과 몸이 작은 사람, 그래서 개인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카디악 아웃풋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심장 지수 카디악 인덱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카디악 아웃풋을 뭘로 나눠요? 바디 서페이스로 나누죠. 바디 서페이스는요, 그 사람의 키의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2.5 내지 4.0 리터 per minute per 제곱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디악 아웃풋을 심박출량이라고 한다면 스트로크 볼륨은 심박동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박동이 한 번 있을 때, 그죠? 좌심실에서 동맥계로 분출되는 1회 혈액량을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한 70ml 정도 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 박동할 때마다 이완기 말 혈액량의 3분의 2 정도를 분출을 하는 거죠. 심장이 수축한다고 해서 심장이 완전히 짜져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다 대동맥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의 혈액은 심장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혈액량이 분출되어서 나가는 혈액량이 스트로크 볼륨이 되는 거고요. 이완기 말에 심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혈액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분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요, 크게 세 가지, preload, afterload,
그 contractility가 있습니다. preload는 말 그대로 뭐예요? 전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완기 말에 심실의 이완기가 끝날 때쯤에 또 심실이 수축하기 전에 심장 근육이 어느 정도 팽창이 됐는지 그 팽창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 엔드 다이어스톨리티 이완기 말에 좌심실의 심근 섬유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완기 말에 심실 용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심근이 팽창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용적이 달라지겠죠. 심실이 많이 팽창하면 그 안에 볼륨은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전부하라는 말 말고도 용적부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많으면은 전부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여러분 생리 시간에 배웠던 스탈링스 러 기억나시나요? 심장의 심근 섬유 길이가 늘어나면 심장은 계속 강하게 수축해요. 고무줄에 의해 고무줄 원리를 우리가 설명을 했죠. 고무줄을 당기면 당겼다 놓으면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더 많이 강하게 수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심근이 길어져도 더 이상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스탈링스 러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렬성 심부전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실이 굉장히 커지고 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지고 늘어져 있어서 제대로 수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우렬성 심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애프터로드는요 반대로 후부하가 되죠. 후부하는 수축기 동안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어느 정도 심실이 긴장하는지에 대한 정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압력부하라고 하죠. 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심실이 수축해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딱 보내려고 하는데 뭔가 긴장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초혈관이 딱딱하게 경화가 되어져 있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어때요? 혈관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좌심실에서 긴장이 느껴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애프터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실 안에는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전신순환에 아니면 말초에 저항이 있으면은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압력 부하라고 부르는 거죠. 말초혈관에서 혈액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압력이나 저항을 우리가 애프터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래서 말초혈관 저항이라든지 혈액이 찐덕찐덕하면 더 저항이 많이 느껴지겠죠. 전신에 어떤 혈관 저항이 있을 경우에 대동맥압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심실 크기 이런 것들이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의 수축력 우리가 컨트랙틸리티를 보시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 근육 수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심장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심장이 수축하는 능력은요. 어떤 혈액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심장이 수축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량과 상관없이 수축하는 능력을 우리가 컨트랙틸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신경계 자극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에피네프린 뭐 이런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그림은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로드는 전부하는 심장 근육의 섬유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완기 말에 최대한 심장 근육이 늘어났을 때 이완기 말에 심장 용적 또 용적 부하라고 부르고요. 애프터로드는 후 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좌심실이 수축할 때, 심장이 혹은 수축을 할 때 이런 수축에 대해서 느껴지는 저항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긴장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부하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에 어떤 스트로크 볼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그리고 심장 자체의 수축력인 컨트랙틸리티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부전을 배울 때, 하트 페일리어 배울 때 배우게 될 내용인데 잠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프리로드는 뭐예요? Volume of blood in ventricles at the end of the diastole이죠. 심장이 이완할 때, 그죠? end diastolic pressure, 이완기 말에 느껴지는 심실의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압력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블러드 볼륨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로드는 언제 증가하냐면 하이포볼레미아, 심장의 어떤 볼륨, 우리 전체 볼륨이, 우리 몸의 볼륨이 증가되었을 때,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을 때, 혹은 리거지테이션 오브 더 카디악 밸브, 심장 판막에 어떤 리거지테이션, 역류가 있어서 혈액이 잘 분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소롱돌이 치면서 심장 안에 혈액량이 증가할 때,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때 프리로드가 증가하겠죠. 애프터로드, 후부하는 언제 증가하냐면 후부하는 무엇이냐면 resistance left ventricle must overcome to circulate blood pressure. 우리가 후부하는요 언제든지 우리 몸 안에 늘 있는 거죠. 벤트리클은요 특히 좌심실은 circulate 혈액을 분출하는 동안에 혈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저항을 극복을 해야지만 합니다. 애프터로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되겠죠. 애프터로드는 언제 증가하느냐?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겠죠. 고혈압은 주로 언제 오게 되냐면 혈관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어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증가하는 하이퍼텐션으로 인해서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고요. 또 바소 컨스트럭션, 혈관 수축이죠. 혈관 수축이 있을 때 또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심장에 뭐가 증가하겠어요? 워크로드, 일양이 증가하면서 심장이 부담이 되겠죠. 프리로드가 증가하던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던 어떤 불균형이 오거나 심장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심장은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심장 안의 압력이나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심장 안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 심장 안의 압력을 우리가 카디악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 안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이나 혈액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완간츠 카테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완간츠 카테타는 우리가 중심정맥 카테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스완간츠 카테타를 통해서 심장 안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안에 혹은 혈액 역동학적인 검사 방법을 우리가 헤모다이나믹 테스트라고 부르고 혈액 역동 검사라고 하죠. 이런 혈액 역동 검사를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완간츠 카테타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장 안의 압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left atrium, left ventricle 각각의 어떤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ight atrium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혈액을 받나요? superior vena cava 혹은 inferior vena cava, 상대정맥, 하대정맥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모여지는 곳이 right atrium이죠. right atrium의 압력은 거의 central venous pressure, 중심 정맥압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심방 안으로 들어올 때 중심 정맥암은요 0에서 6 정도로 좀 베리에이션이 크지만 0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의 압력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left atrium의 압력 그리고 left ventricle의 압력을 또 볼 수가 있는데 left ventricle의 systolic range를 한번 보세요. 좌심실의 수축기의 변화는 어때요? 수축기압은 100에서 140mmHg 정도.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대동맥에서 느끼는 혈압은 90에서 뭐 한 120까지를 노멀 레인지라고 본다고 하면은 시스톨릭 프레셔가 좌심실의 압력이 혈압의 그 수축기 압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수완간치 카테터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보통 상대전맥으로 많이 들어가죠. 스피리오 베나 카바로 들어가서 우심방, 우심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풀모너리 아테리 브랜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벌룬 웨지가 여기 걸쳐지게 되면서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중간중간에 라이트 애트리움의 압력,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클의 압력, 풀모너리 아테리의 압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하트레이트 우리가 심박동수죠. 심박동입니다. 하트레이트는요 정상적으로 1분에 60 내지 80 혹은 60에서 뭐 좀 넓게는 90 혹은 100까지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동성 빈맥이라고 부르죠.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1분에 100회 이상 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키카디아다라고 정의를 하려면요. 맥박수가 몇 번, 심박동수가 몇 번, 100번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되고요. 브라디카디아는 60회 미만을 우리가 브라디카디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 레인지는 60에서 100 정도가 되겠죠. 엑서사이즈를 하면 하트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바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하트레이트는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바디 사이즈가 작죠. 하트레이트이 높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하트레이트이 점차 내려가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별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하트레이트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체온이 증가하면 메타볼리즘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하트레이트이 증가하겠죠. BP가 떨어지면 또 그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으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 또 하트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네, 블러드 프레셔, 혈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혈압은 여러분 기본 간호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 측정한다라고 할 때는요, 좌심실에서 분출된 혈액의 압력이 어디에? 대동맥벽에 분출되어지는 압력. 우리가 주로 아테리얼 프레셔를 우리가 이제 혈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하지만 동맥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테리얼 프레셔, 비너스 프레셔, 캐필러리 프레셔 이거를 모두 다 통칭해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아테리얼 프레셔 우리가 동맥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축기압과 다이아스톨릭 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동맥에 느껴지는 수축기 동안에 느껴지는 동맥의 압력, 이완기 동안에 느껴지는 동맥의 압력입니다.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분출될 때 느껴지는 최고의 압력이고요. 다이아스톨릭은 이완기 동안의 최저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펄스 프레셔라고 하는 거, 맥압이라고 하는 거 기본 간호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든지 동맥의 탄력성을 일반적으로 반영을 해요. 펄스 프레셔는 어떻게 구해지죠? 시스톨릭 프레셔에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를 빼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이다 라고 할 때는 어때요? 펄스 프레셔는 40mmHg 정도가 되는 건데 만약에 맥압이 낮아져 있다, 낮다라고 하는 건 뭐 맥압이 30이다, 20이다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거나 이러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펄스 프레셔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펄스 프레셔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펄스 프레셔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다는 의미, 펄스 프레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순환 혈량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돼서 심장이 많이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이런 때가 맥압이 증가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venous pressure, 우리가 정맥압입니다. 정맥압은요, 정상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12에서 15mmHg 정도가 정맥압이고요. 이 정맥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요, vessel wall tone, 정맥 혈관의 벽의 톤이라든지 스켈레탈 머슬, 골격근이 얼마나 잘 펌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오랫동안 부동, 베드레스트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스켈레탈 머슬의 수축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지가 좀 부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thoracic pressure during the inspiration 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흡기할 때 어떤 또라식의 흉곽 안에 음압이 걸리게 되는데, 그 음압에 의해서도 비너스 프레셔가 영향을 받습니다. 대정맥압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apillary pressure, 우리가 모세 혈관 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hydrostatic pressure, 정수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apillary pressure는 삼투압에다가 정수압을 합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자세하게 할 거는 없고, 혈류의 저항이 모세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우리가 capillary pressure라고 합니다. 이 capillary pressure는 뭐에 중요해요? 물질 여과에 굉장히 중요하죠. 캐필러리는 어디예요?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곳이 바로 캐필러리가 되는 건데, 이 캐필러리는 동맥에서 정맥으로 연결될 때,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지 혈액이 흐르고 물질이 여과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 말단부에서는 20 내지 30mmHg 정도의 압력이 있고요. 정맥 말단부에서는 10 내지 15mmHg 정도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서는 혈관 안에서 주변으로 조직으로 물질을 여과하거나 이제 물질 교환을 하고요. 정맥은 그 반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정맥압과 동맥압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아테리죠. 동맥이죠. 그죠? Arterial end of the capillary, 모세혈관의 어떤 동맥 말단을 얘기를 하는데, blood pressure가 32 정도가 되고요. osmotic pressure는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2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blood pressure와 osmotic pressure의 차이에 의해서 얼만큼 10만큼의 압력이 걸리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정맥 말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스모틱 프레셔가 22 정도가 일반적으로 있고, 블러드 프레셔가 15 정도라고 하면 물질이 안으로 약 7mm 정도의 넷 프레셔에 의해서 물질이 안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네, 자율신경계와 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1차적으로 휴식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습니다. Autonomic Nervous System은,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Sympathetic Nerve는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thoracic spine에서 나오죠. 흉수에서 나와서 어디에 분포되어져 있냐면 심방, 심실, SA 노드, 그리고 AV 번들의 AV 노드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sympathetic nerve가 자극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말단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심방과 심실의 수축력이 증가하면서 방실 결절, 그래서 AV 컨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도 증가하고 심질 전도 속도도 빠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하는 것이 이제 심파테틱 너브의 흥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요, 어디에서 나오죠? 연수에서 나오죠.
연소에서 나와서 어디에 위치하냐면 심방, 심실, 마찬가지로 동반결절, 방실절에 분포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 미주신경 말단에서 뭐가 분출이 돼요?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SA 노드의 흥분과 방실 전도를 감소시키면서 심방과 심실의 수축력을 저하시키죠. 심파테틱과 파라시mpathetic은 서로 상호 반대의 그런 작용을 한다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리셉터는 우리가 압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어틱 아치라든지 대동맥궁이라든지 캐로티드 사이너스라든지 이런 데 위치해져 있고요. 그래서 동맥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 조절이라든지 혈관의 저항 조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리셉터입니다. 또 신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상태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죠. 신체 활동이 증가되면 또 어떻게 돼요? 혈압과 맥박이 증가되고요. 통증이 있을 경우에 또 심박동수가 증가되죠.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한 거예요? 어토노미 너버스 시스템의 자극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외에도 또 어떤 레날, 신장에서의 변화에 의해서도 신장성 조절, 레날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항인유 호르몬이라든지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또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 AAA라고 하는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에 의해서 혈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투약이라든지 ABGA 가스 분압, 그리고 혈장 전해질 농도에 의해서도 심장 박동수,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리셉터의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에어틱 바로리셉터하고 캐로티드 바로리셉터가 아주 대표적인 압수용체이죠. 이 캐로티드 바로리셉터는 캐로티드 바디에 위치해져 있고요. 말은 바로리셉터라고도 하지만 또 거의 케모리셉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리셉터, 케모리셉터가 같이 위치해져 있으면서 이 캐로티드 바디를 지나갈 때 이 캐로티드 아테리나 베인을 지나가면 가는 혈액량에 의해서 심박동수라든지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또 케모리셉터의 역할은 뭐예요? O2와 CO2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 또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에어틱 바로리셉터는 에어타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그 혈액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그 산화 정도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심맥관계 환자 사정, Assessment of the Cardiac System